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금 이제 주가 조작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좀 미진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얼마 전에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출연을 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발급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김건희 수사에 대한 특검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사 자체를 안 하니까. 수사가 아니고 조사 자체도 안 하니까. 아예? 아예 안 하고 있죠. 지금 아니 그럼 김건희 여사가 어디 경찰한테든 어디 가서 조사받았다는 있습니까? 소환했다는 거 있습니까? 재판 얘기는 공범자들 재판이요. 네, 공범자들 재판만 진행되고 있고, 공범자들은 지금 징역 3년씩 구형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는 쏙 빼고 조사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 외에는 지금은 검찰에게는 기대하기 좀 어렵다. 그런데 수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도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거죠. 그거는 근데 공동정범들, 주가 조작범들 수사하는, 그러니까 공판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록들, 그거 뉴스타파나 이런 데서 깨알같이 녹취록 뜨고 다 해가지고 제공하고 있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그 안에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거의 직접적으로 통정매매에 참여하고 자기 그런 분들과 같이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시작이 될 부분이니까 차라리 돌고 갈 거는 돌고 가는 게 오히려 이 시기에 좀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좀 지금 근데 이걸 수사하는 검사들도 저는 고민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검찰 내부에서도 약간의 좀 이상한 길이요. 그래서 검사 한 분이 조금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결하고는 좀 다른 결로 가고 있는 그런 것들 조금 감지는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사를 하고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도 안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이 기록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신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정권,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정권은 국민의힘이 다시 이 다음 정부를 맡든 아니면은 정권 교체가 되든 정권을 교체하든 상관없이 저는 이 부분은 다시 검토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요구가 있을 거다. 그때 가서 몸조심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게 반복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수사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한 그런 걸 잡은 근거 중에 하나가 그 전에 검찰이 마지막으로 서류를 넘기면서 밑에다가 미심적인 부분은 있다라고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수사를 하게 하는 그런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차 교수 얘기하시는 것도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하여튼 판단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이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짧게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장님이 책임을 지실 거니까 우리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안전한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영회 조사 케이스를 빼고 250회 조사 케이스를 바로 넘어가는 신공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개인 것 같아요. 대장동 하고 성남 FC하고 변호사 대납, 앞으로도 변호사비 대납.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 것들도 아마 검찰이 다 들고 있고 끊임없이 꺼내놓을 겁니다. 끊임없이 꺼내놓고 그건 총선까지 메뉴가 쫙 깔려 있다고 보면. 저는 그하고 수사도 그렇게 빨리 안 합니다. 수사도 빨리 안 하고 천천히 말라 죽이는 형태로 아마 하고 있죠, 지금 벌써.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의 범죄 사실들이 특정돼 가지고 여러 개 있으면 원래는 다 일괄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끝내야죠. 근데 하나씩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웃기는 거죠. 맞네. 검사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거죠. 60명이 풀려가지고 60명을 다 쓰면서 3년간 풀어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계속 소환되면 보시던 분들도 이미 판단을 마치신 분들은 또 소환되네. 아니면 아이고 저 나쁜, 이미 결정이 났을 거예요. 그게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고, 프레임이 작동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히려 계속 소환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가겠다고 이야기한 이유도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게 5번 됐든 6번 됐든 10번이 됐든 그 과정에서 당대표가 토요일 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가서
나는 월금 일하고 토요일 날 당신들이 부르니까 가겠다라고 해서 탄압받는 야당 대표상을 그냥 정립하는 게 맞죠. 끊임없이 과연 검찰이 고민해보고 윤 대통령이 고민해보고 국민의힘이 고민해봐야 되는 게 이걸 불러서 창피 주는 효과가 어디까지 지속될 건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순간에는 윤 대통령이 뭔가 긍정적인 것들을 할 때 그때 지지율이 올라갈 때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되면 저는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게 될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잃을 것과 얻을 것들을 저는 대단히 정교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검사들이 그럴 능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소환이 안 되면 민주당 뉴스가 아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네요, 그죠? 근데 봐야겠죠. 어떻게 될지. 이야, 이거 지금 중간중간에 평가를 좀 아직은 저는 중간중간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가서 이제 그런 건가 이렇게 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는 사실이에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곤혹스럽고. 자, 이제 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선출하는 게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유의할 수 있는 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예. 본인이 이제 굉장히 그 위치가 어려우실 때에 당원 가입을 굉장히 촉구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왔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많이 들어왔어요. 네. 이제 그런 어떤 그 변수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차 교수님이 늘 지적하시는 것처럼 잔다르크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정치는 오래 하는 거거든요. 설령 이분의 어떤 공천을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어떤 정치적인 역량은 그 위치는 키워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2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3, 4위와 연대를 해가지고 해 나갔을 경우에는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 변수는 김장연대라고 할 때에 그분들 혹은 그분들 중에 어느 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 볼 때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천 문제가 걸린 거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길 수 있는 승리연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김장연대도 지금 뭐 김장이라고 김기현 의원은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장제원하고도 약간 벌어져 있는 거고요. 자기 혼자 될 수 있으니까. 혼자 될 수 있다고 보면 저는 김장연대가 과연 결선 투표까지 간 상황에서 꼭 이긴다고 하는 보장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 그래 봅니다. 결국은 전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혹은 그 지역 당협 위원장을 휘어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 언급했던 3대 개혁 중에서 노동 개혁을 지금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공정위가 고발하기로 결정을 했고 국정원과 경찰이 민노총을 수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거기 간첩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전통적인 이제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거죠. 북풍 이런 것들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됐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권 들었으면 항상 이런 프레임들이 가동이 되고 이번에도 예외 없이 가동이 되고 있고 그것도 총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치적인 일정을 앞에 놓고 가동되고 있는 거죠.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고 프레임을 짜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과 진보 세력들이 여전히 북한과 연결된 친북 세력이다라고 하는 걸 찍어줘야 자기들을 따르는 보수의 집토끼들이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근거가 있는 게 건설 노조의 3년간 원래비 전임비가 뜯어간 돈이 1,686억. 3년간 이 정도 금액이면은 사실 건달 노조라고 이제 조선일보가 비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근데 전체적으로 그 국민들 중에서 어떤 일부의 분들이 느끼는 거는 심하다라고 느껴온 건 사실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연휴에 어쨌든 귀족 노조라고 하는 얘기가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때가 되면은 늘 나와가지고 하면서 불편을 끼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온 게 사실이죠. 근데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문정부를 비롯해서 진보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좀 이렇게 유연하게 관대하게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쌓여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상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저는 문정부가 노조에 대해서 저는 우호적이었다고 안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정부 때도 노조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불만이 가득 차 있었고. 그래요? 생각해보시오. 근데 민주당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노조를 대하는 태도는 저는 큰 차이는 없다. 실질적으로는. 뭐 약간의 이제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강하고 유한 그런 차이는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비슷했다. 그래서 노조는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사실 노조라고 하는 거는 저는 기득권에 반하는 반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받는 존재는 아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이게 이 윤석열 정부가 좀 문제 있는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면 기업들 잡으라고 하는 기업의 저승사자예요. 그거 맞아요. 그 기업의 저승사자들을 노조 잡는 데 활용하고 있는 정말 되게 웃지 못할 코미디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데 이걸 왜 그렇게 하냐? 기본적으로 화물연대나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라고 보는 거죠. 사업자 단체라고 보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편리할 때는 당신들은 노동자야라고 했다가 편리할 때는 당신들은 사업자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애환이 그런 거죠. 야, 근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저는 마트에서 일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다 사업자처럼 해가지고 공정위에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재밌는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국민 40%가 정치 성향이 다르면 밥도 같이 먹기 싫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말하는 바는 양극화입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꺼내기도 싫다는 얘기고 밥도 같이 먹기 싫다는 얘기니까. 이미 조사 안 해도 우리가 아는 바 아닙니까? 이게 양극화로 가면 됩니까? 왜냐하면 같은 집안 식구들끼리서 싸우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가장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언론 기관인데 거기서 양극화 문제 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의 정치적 양극화는 저는 분단 상황, 그다음에 민주화를 지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 이런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좀 구조적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성향이 강화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옛날처럼 이제 언론 같은 것들이 워낙 그 SNS라든지 뉴미디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언론의 확정 편향들이 좀 근데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확정 편향들이 더 강해서 진영들이 만들어지기가 쉬운 거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도의 다수대표제를 하다 보면 양쪽으로 쫙 분열되게 해서 양당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 속에서 결국은 적과 적 아니면 나 이렇게 피하가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와 그다음에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문화와 정치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구조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거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미국은 더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제의 다수대표제를 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이런 현상이 조금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긴 하다. 그렇게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한국이 마치 굉장히 분열되어 있더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생각 자체도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그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어쨌든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권 교체를 이룬 사람은 결국은 중도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세력이 상당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 한국의 그 일반 시민들에 의한 정치, 소위 국민들에 의한 정치가 그래도 꽤 괜찮은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강조가 돼야지, 지금처럼 극단이 되어가지고 이게 진짜 문제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지적이 나온 것처럼 미국 보세요. 트럼프 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또 트럼프 지지 세력 보세요. 이런 거 보다시피 이게 이제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유럽처럼 다른 제도적인 보완을 갖고 있지 않고 완전한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좀 정도가 좀 빠르긴 빠르죠. 왜냐면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당신 자녀가 결혼하는데 그 결혼한 사람이 당신하고 정당이 전무한대야. 결혼시킬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국민의 한 5% 정도가 결혼 안 시킬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 2020년 정도 한 거의 60년이 지났죠. 그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거의 40%에 육박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 이슈 정리를 하고요. 자, 이어지는 이슈, 부산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